이번 달 초순 수출이 16.5%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이번 달에도 힘을 냈습니다. 우영준 기자, 이번 달에도 수출 성적표가 좋네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168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5% 늘었습니다. 조합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석유 제품 14.1%, 승용차 8.9%, 선박 193.6% 등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국가별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 미국이 12.5%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35억 1,100만 달러로 대미국 수출액 28억 6,300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20.9%, 미국 17%, 유럽연합 10.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기간 수입액은 173억 6,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7%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가 마이너스 25.5%, 석탄과 승용차는 각각 마이너스 44.7%, 마이너스 53.3% 수입이 줄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석유 제품은 각각 10.1%, 42.5% 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5억 5,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평택시 고덕면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국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전력과 융수 이런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108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가 한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해당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연계해 대상진의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 100여 곳 가까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오는 7월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을 제출하고 2029년까지 단지 조성과 분양을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택시는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52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한국 내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관련된 반도체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거죠. 용인 클러스터의 계획대로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평택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겠죠.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내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면서 오는 2032년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을 28%로 키울 예정인데 한국을 제치게 됩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용수의 차질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미국 관세를 얼마나 올리나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같은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현재 테슬라, 포드, GM, 현대차 그룹 등이 대부분을 장악 중인데요.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미비한 상황이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배터리 등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관세 인상 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현재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올린다고 한들 우리 기업에게 반사이익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관세 인상의 세부 규칙이 정해지면서 차 부품 등에까지 이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면 이를 사용해야 하는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오히려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중국의 보복 조치 등 미중 갈등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도 우리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조금 전 금융당국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에 대한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부터 주요 판매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 사례 분조위를 열었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별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 분조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분조위 결과는 내일 공개됩니다. 이번 대표 사례 분조위에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을까요?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조정 사례가 나오면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은 앞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에 비춰볼 때 30에서 60%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은행과 가입자 양측이 동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00% 보상을 요구하는 불안전 판매 피해자들은 판매자 측에 유리한 비율이라며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판매사 측에서 유리하게 만든 배상 기준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근거하면서 만든 분조위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별반 차이 없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죠. 불안전 판매 피해자로 구성된 금융사기 예방연대는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번 달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조건들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소득 조건이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 완화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완화됐나요? 네,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기존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선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만 이 내용은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으로 내년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요건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5% 감액되는데요. 오늘 기준 19일 남았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 조건은 얼마 이하여야 합니까? 네, 재산은 전년도인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봅니다. 주택을 포함한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재산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1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1억 원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고 화물차나 택시 등의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장려금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출생한 자녀로는 신청할 수 없고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자, 농업인, 대리운전 기사도 개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올리브유를 쓰는 치킨이나 외식 물가도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선우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국내 업체 올리브유 한 병이 가격을 잘못 봤나 싶게 26,000원대로 훌쩍 올랐습니다. 샐러드 할 때도 넣고
그냥 볶음으로 살짝 해먹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거의 많이 써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19,000원 하더니 29,000원 하면 너무했지. 이달 초 CJ 제일제당과 샘표의 가격 인상에 이어 사조 해표와 동원 F&B도 곧 올리브유 가격을 30% 정도 나란히 올립니다.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에서 가뭄으로 생산량이 반토막 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리브유 단품 가격 인상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우려입니다. 올리브유가 들어간 다른 메뉴들도 오를까 봐 사 먹기가 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 몇천 원씩 오르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한 품목뿐만 아니라 여러 품목이다 보면은 10품목이 사면은 사실 한 번에 3만 원이 오르는 건데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상징이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치킨 값을 올리는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해바라기유를 반반씩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리브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이마저도 버티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부자재 인상 요인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 가격대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심상치 않은 만큼 고삐 풀린 밥상 물가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유선우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왜 이렇게 확인을 강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진료나 처방을 받는 사례가 지난해 4만 400여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건무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 오는 2026년이면 한 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들도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인입니다. 알뜰폰으로 번호를 이동하는 가입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들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단통법 폐지 추진 일환으로 전환지원금 제도 등을 도입한 후 알뜰폰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 순수 증가량은 2만여 건으로 1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매달 평균 2만 건씩 줄고 있는데 이대로면 상반기 내 알뜰폰 번호 이동 순수 증가량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수개월만 지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타격이 될 것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25% 3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환지원금뿐만 아니라 통신 3사가 5G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통신 3사가 자사망을 사용해온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급해온 지원금도 줄어 마케팅 비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아주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사이트홍도 그렇고 단통법 폐지도 그렇고 알뜰폰 사업자한테는 불리한 환경이 예정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우선 올해 민간 소비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지난 2022년엔 국제유가 급등, 지난해엔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실질 구매력이 낮아졌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거란 관측입니다. 2024년은 반도체 가격의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 구매력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 경제 성장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 민간 소비가 증가할 여력이 더욱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 높게는 후반대까지 올려잡고 있는데요. KDI는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실질 구매력도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부양책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네요. 그렇습니다. 소비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안정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그동안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를 둔화시켜 물가를 안정화해 왔다며 여기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한다면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강화하고 최대 5조 원의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PF 대출은 연장에 실패하고 자금난을 겪던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총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중 최대 23조 원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자도 못 내고 만기만 연장하면서 PF 연체율은 1년 사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돈줄이 막히며 연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장의 옥석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3단계인 사업성 평가 기준은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의 단계에 대해선 재구조화와 자율 매각이 추진됩니다. 더 심각한 부실 우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부실 정리 작업이 이뤄집니다. 또 사업성 평가 대상의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또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권은 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자금 수혈을 합니다. 최대 5조 원 규모로 조성될 자금은 경공매 매입 자금 등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등에 쓰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 과정에서의 손실 발생에 대한 임직원 면책 등 연말까지 한시적인 인센티브로 금융사들이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금융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위기감에 여신 전문 금융업계도 추가 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안에 2차 펀드를 모집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추가 펀드 얼마나 조성되는 겁니까? 네, 여신 전문 금융업계가 2천억 원 안팎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2호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내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조성되며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출자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현재 펀드 운용사가 PF 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 자금을 대 캐피탈사를 확정하고 펀드를 조성한 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전업계는 지난해 9월 PF 정상화 지원 1호 펀드 1,600억 원을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건까지 합치면 3,6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기존 1호 펀드는 현재까지 PF 사업장 정상화에 약 1,200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추가 자금 구성안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하군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캐피털 업계가 앞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PF 손실액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5조 원까지로 추정됩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2조 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추가 적립이 필요한 충당금도 가장 낮은 위험의 시나리오에서 9천억 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3조 5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은 쌓은 만큼 순이익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부동산 PF 시장 악화에 따라 여전업계의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악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미국 주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상승 출발하며 2,740선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는 오전 중 하락 전환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기준 2,720선을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내리며 850선 중반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와 비슷한 1,360원대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8,500만 원대 중반에 코인베이스 기준 6만 1,0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물가 지표와 연준 위원 연설 등을 앞두고 주춤한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1%대의 하락률을, SK하이닉스는 2%대 안팎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에 KB금융과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 은행과 보험 종목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이와 함께 LS와 대한전선 등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종목도 힘받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 라인 사태에 휘말린 네이버 주가는 2%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부진도 눈에 띕니다. 회복하는가 싶던 하이브는 다시 내렸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급락 중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선 미국의 대중관세 우려로 하락 출발한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달 연속 감소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모든 은행권 가계대출이 직전 달인 3월보다 4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전보다 4조 5천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IPO 청약 등 일시적 요인을 비롯해 정책적 자금과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